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동산학 개론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용어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막상 공부할 땐 어려워도 시험장에 가면 문제는 비교적 간결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신다면 다음번 공부 그리고 시험까지 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계산 문제들도 있잖아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만 하시면 되니까요. 처음에 기초를 잘 잡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 오늘도 이희봉 교수님의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모셔보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희봉입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토지의 어떤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쉽게 말하자면 가장 좋은 용도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좋은 용도로 이용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로 정의를 합니다. 최유효이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심과 통상을 가진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라, 합법적으로 이용을 해라,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투기적 방법의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불확실한 방법은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법적인 이용은 법이 정해주는 용도나 이런 거에 맞게 쓰라는 얘기예요. 지역지구제, 건축법규, 환경기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해라. 그다음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저것이 정말 합당한 조건이구나. 자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저자재에 저게 맞는 거구나. 공법적으로 봤을 때도 저게 저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분 조건으로 본다면은 이왕이면은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최선의 이용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는 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토지를 좁은 땅에다가 높은 건물을 짓는 좀 조밀하게 쓰는 방법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설명보다는 집약도가 높은 경우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한다. 집약도가 낮은 경우에는 넓은 벌판에 뭐 콩만 잔뜩 심어놨다. 이런 것이 이제 조방적 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약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내 땅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임대는 어디까지밖에 안 나가더라? 20층밖에 안 가더라. 그러면은 어디가 한계인가요? 20층까지 짓는 것이 한계예요. 그러면 20층 이후로 80개 층, 100층까지는 뭐다? 손해보고 있다. 이제 북한에 가면 유경 호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100몇 층짜리 빌딩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임대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집약 한계를 넘어선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을 집약 한계점이라고 한다. 또 이와 반대로 이제 조방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땅을 넓게 쓰는 것이 이제 조방인데 조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넓은 만주벌판과 같은 데가 있는데 콩을 한없이 심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콩값이 있는데 이 중간까지는 교통비라도 빠지는데 이 넘어서까지 콩 심은 거는 차비도 안 나와. 그러면은 이 조방 한계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이래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집약 한계고 이윤 극대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토지 이용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조방 한계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어디서부터 손해냐 이거를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하한선이다. 어디까지 사용할 것이냐는 조방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배라는 말이 이제 일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경사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용어를 쓰면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가 도심의 도로를 따라서 점점 경사지게 내려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일본어로 말하면 고바이라고 불러요. 구배 현상이라고 그러죠. 구배졌다 그러는데 사실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한다. 당연하죠. 시골로 갈수록 지가가 싸지는 거를 이렇게 구배 현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페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소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도심에서는 요즘 뭐 강남에서 뭐 송파로 간다 그래가지고 지가 구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나요? 그런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핵 도시라 그래서 도시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여기 CBD라는 데가 있고 여의도도 있고 또 혹은 마포도 있고 또 강남도 있고 잠실 쪽도 있고 중심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것이 지가 수준도 갑자기 저하되는 현상이 많이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도시가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을 어느 시골 땅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쫙 뚫어놨더니 도로변에 갑자기 느닷없이 논으로 이용되던 것들이 창고로 변질되고 또 혹은 상점으로 막 생기고 뭐 이러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개발되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최유의 이용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이 어떤 유형이냐면 저밀도 연쇄 개발이 일어난다든가 간선도를 따라 가지고 뭐 느닷없이 창고가 생겼다, 느닷없이 집이 생겼다, 뭐 이런 현상으로 산발적, 비지적 개구리 띠뛰기. 비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개구리 띠뛰기식으로 개구리가 뿔쩍 뛰어가지 않습니까? 띠뛰기식으로 어느 지점에 개발되고 어느 지 한참 농지로 이어지다가 또 언제 개발되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뭔가 통일성이 없는 것을 이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뭐냐면 외곽 외 시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죠. 이제 상업용, 공업용 모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요거는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주를 분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도심에 있는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교외에 있는 집이 분리되는 그런 현상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도시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공해도 심하고 땅값도 비싸고 뭐 시끄럽고 또 규제도 심하고 또는 뭐 교통이 막 발달됐는데 내가 굳이 차 타고 한 30분만 나가면은 뭐 좋은데 굳이 답답한데 살 필요가 있겠나 등등이 원인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도심을 재개발해서 철거해서 상가로 다시 짓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어떠냐? 밤 되니까 사람이 더 빠져나고 덩그러니 건물만 남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외곽 도시는 전부 밤에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글바글 심상 도시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아침에 막 말발굽 찢듯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두구둑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북치듯이 또는 뭐 저녁 때 퇴근 시간 되면 또 일시에 또 사람들이 몰려가고 휩쓸려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도 혼잡하고 이럴 때 외곽 지역에서 지가 상승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주 접근은 뭐냐? 그러면은 직장과 거주지를 가까운 데로 옮겨놔야 되겠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다시 회귀를 해야 되는데 도심이 환경이 점점 개선이 되고 또는 지가도 안정이 되고 정부에서 자꾸 이게 밤중에 이렇게 도심 한복판을 비워두게 되면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조장을 해주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 시에 교통체증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도심으로 자꾸 들어와라. 이렇게 되면 그 완화되는 현상을 직주 접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는 뭐냐면은 도심의 건축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고 불량주택 같은 것들이 개발화되고 도시가 이제 회춘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되게 되는 것이 직주 접근과 이제 직주 분리가 되겠습니다. 한계지의 지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택지 이용의 원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주택이 끊기는 지점이 있어요. 왜? 교통비가 너무 비싸지면은 그 이상의 집을 안 지켜야 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계지는 농경지 이런 걸로 이제 용도를 전환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시외곽이라고 하더라도 한계외곽의 농지보다는 지가가 이제 높은 거죠. 한계지라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또 땅값이 올라가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택지화된 한계지에서는 초기에는 막 집값이 빨리겠대요.
여기다 뭐 투자처가 되겠죠. 그리고 자가의 한계지는 차가의 한계지보다 원방권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을 살 때는 좀 더 먼 동네로 분당,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동탄 이런 데도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새 집 얻으려고 우리가 동탄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자가의 한계지는 뭐 차가 한계지보다 멀다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뭐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개발에서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개발은 뭐 생활, 직업, 쇼핑, 레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해서 건축물을 만들거나 공작물을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건축에 의한 개량이 있고 조성에 의한 개량이 있죠. 조성은 이제 토지를 모양을 바꾸거나 형질을 바꾼다는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계입니다. 단계. 처음에 1단계는 입지 분석, 사업 계획, 그다음에 2단계는 그거를 이제 토지 권리자하고 대응해서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근에 대응해서 건설하고 그다음에 광고라든가 처분한다든가 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마지막 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본형은 직렬형은 이걸 모든 단계를 다 거치는 건데 기본형은 여기서 보면은 협의하거나 계획 인가는 한꺼번에 시행을 한다. 이 뜻이 되고 시행처분 병행형은 뭐냐면 여기서 토지 권리자들한테 뭐 주변 반응 봐가면서 뭐 인허가 받고 하는 문제를 하나를 묻고 여기 인근에 대응하거나 광고하거나 하는 걸 한꺼번에 묻고 이래서 기간을 안정적으로 가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건 이거예요. 토지 개발의 과정.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안 외워지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두 문자를 따서 외웠던 적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단계, 부지 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아예부타 금건마 이렇게 외웠던 적도 있어요. 뭐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지 이 내용은 반드시 순서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지고 있겠죠. 어떻게 저 땅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얻은 수익이 얼마나 생기게 될지는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땅을 사야 되겠죠. 그 집 부지를 모색하고 그 땅을 사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땅을 사고 난 다음에는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 법적, 경제적 다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으려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금융을 빌려야 된다. 금융 단계. 그 다음에는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금건마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투자 분석을 한번 볼까요? 법률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위험은 뭐 법률적으로 이용객이 벗어날 확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시장 위험은 개발되고 났을 때 뭔가 참 잘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고 비용은 뭐냐면 중간에 인플레 발생하거나 건설 자금이 부족하거나 발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타당성 분석의 단계가 중요하겠네요. 처음에 여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된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에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게 분양이 될 건지 말 건지 채택되어질 건지 이런 걸 분석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지역의 소득이 얼마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장 분석, 지역 분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경제성 분석은 뭡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수익성까지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 분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 시장 경제성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선행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은 돈을 지를 것인지 말 것인지 후행 분석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분석의 내용에 보면은 이 안에 선행을 하는데 지역 경제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네요.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장 자료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타당성 분석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확인, 예측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 수요와 공급을 연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살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저 공급자는 몇 명이나 되고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장 분석이 되겠고, 시장성 분석은 임대 실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유용의 유용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시장에서 이게 먹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하는 것이니까 지금 설명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거 포함해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자, 타당성 분석은 그럼 뭐냐?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 거고,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타당성이 적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개발의 방식에 대한 내용도 이제 시험에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재개발의 형태는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전 재개발은 어느 부분을 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되고 어떤 요인만 제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수복 재개발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그보다 더 세밀화된 원인의 소극적 개발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보전 재개발은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복 재개발은 노후화된 원인만 간단하게 제거하는 거고, 개량 재개발은 그보다 확장해가지고 전체를 다 갈아엎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철거는 완전히 다 밀고 새로 하는 방식.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도시대생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로 이제 수복 재개발이나 개량 재개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개발의 방식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단순 개발, 환지 개발, 매수 수용 방식, 혼합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볼게요. 단순 개발은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단순하게 개발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환지 방식하고 매수 수용 방식은 우리 공법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비교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구역 내에서 그 개발하기 이전에 다 위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막 뒤죽박죽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지목, 면적, 공급, 이용률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배분하는 형태가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수용 방식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다 한꺼번에 매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발을 하는 그런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토지 신탁으로 맡기게 되면 소유권에 아예 넘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도 아실 필요가 있겠고, 사업 수탁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완성된 건물 면적을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하고 나누어 가지고 토지 가격, 건축비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요즘 빌라 개발할 때 이런 방식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빌라 주인은 가만히 있고 개발업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다 개발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 하나 가져가겠다, 룸 하나 가져가겠다 이런 형태가 이제 등가교환 방식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차지방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영 방식은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공익성을 확보하고 재개발 이게 사회적 환수를 위해서 공영이,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을 공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공공택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영 방식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영 방식들이 많이 이용되게 되는데, 예컨대 뭐 무슨 국민임대 주택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걸 많이 지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 개발은 공공 개발이 있고 민간 택지 개발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공에서 개발할 때는 개발 주체, 토지 취득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이제 이렇게 환지 방식이라든가 매수 방식을 하는 게 되겠고, 민간 택지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개발업자가 쉽게 말해서 자금 시공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나중에 사업 후에 현금 배분하거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배분하는 형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사비 지급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건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고 쓴다. 용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쭉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민간 유치 사업의 종류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BOO, BOT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챕터 나오는데,
BTL, BTO, BOO, BLT, 뭐 BOT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짓는 것은 민간이 지으면 짓는다. 이게 빌트. 그다음에 트랜스퍼라고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사용할 때는 임대료 수익을 리스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암기를 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짓기는 누가 짓는데 민간이 짓고, 다 누가 짓는, 다 이거 민간이 짓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민간 건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 SOC 투자를 할 때 이 B자 들어가는 거는 다 보다 민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뭐를, 다리를, 건축물을, 학교를, 뭐 어떤 공공시설물들을 민간에게 짓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운영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 지금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시험이 자주 등장을 했는데 중간에 T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그 예컨대 T자가 들어가면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건설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현대건설을 보고 짓게 만든 다음에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라고요? 국가한테 넘기라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다시 현대건설이 국가로부터 뭘 받으라고? 임대 수익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 다 읽으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T까지는 똑같으니까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한테 소유권을 넘겼네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돈을 어떻게 찾아가라고? 일정 기간 운영해서 찾아가라고. 그럼 BTO라고 부른다고요. 자, BOO는 어떻게 할까요? 자, 민간이 지었네요. 근데 T가 아니야. 트랜스퍼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누가 가지라고? 지가 가지라고. 현대건설이 짓고 현대건설한테 소유권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운영해서 돈 받아먹고 돈 찾아가라, 이 뜻입니다. 마지막 거 볼까요? 그러면 BLT하고 BOT가 남는데, 민간이 건설해서 뭐 하라? 임대료 수익을 벌고 다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소유권 넘겨달라. 이게 BLT다, 이 뜻이에요. 그럼 BOT는 뭐냐? 민간이 건설해서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맨 마지막에 넘겨라, 이런 뜻이죠. 그 차이점. 글자 보고 답을 유추하는 거를 몇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시는 이제 어떤 그 발전해 나가기, 도시가 어떤 재화나 용역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은 시험에 한 2번 등장을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 전체가 예컨대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벌어먹여 살리는 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면은 그 기간 산업이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들만큼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부동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시험에서 다뤄지는 것이 이제 시설 관리냐, 자산 관리나 기업 관리냐, 이 세 가지는 구별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시설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자산은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관리, 기업은 독립된 부동산 회사로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관리를 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내용들이 무엇이 이제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법률적인 것이 될 테고,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뭐 돈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경제적 관리가 될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가 관리냐 위탁 관리냐 하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시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직접 관리를 어떻습니까? 하면은 좋은 점이 기밀 유지가 좋고, 그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자기 고객이니까 잘해주겠죠, 고객한테. 그리고 지시 및 통제가, 집주인이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말을 잘 듣겠죠. 그런 관리의 요원들이 어떤 애착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 건물이니까. 자, 그렇지만 단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또 주인이 또 이상하게 뭐 고집을 피운다든가 이러면은 뭐 관리비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성에 젖기도 쉽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이제 위탁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아파트라든가 어디들은 전부 다 위탁 관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요. 급여 체계 뭐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매너리즘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이게 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전문업자를 활용하는 부동산 관리 이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관리비 지출되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밀 유지나 보안이 뒤떨어진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애호 정신이 좀 떨어진다. 이거 이제 크로스로 한번 장점과 이쪽의 장점이 이쪽의 장점이 되고 이쪽의 단점이 저쪽의 장점이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하나 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빌딩은 연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전개발된 개발하기 이전에는 장차 이제 빌딩으로 세워지기 전에 용지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제 시장 조사 같은 걸 하게 되겠죠. 신축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가장 길게 유지가 됩니다. 그때 유용성이 높아지고 물리적 기능성이 유용성이 최고인 상태가 된다. 안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존속 기간이 가장 길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경제적 관리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간이 사실은 제일 깁니다. 그렇고 이때 자꾸 뭔가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자꾸 수선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낡아간다 이런 뜻이 되고요. 노후 단계가 되면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외관도 떨어지고 또는 뭐 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 또 완전 폐물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쓸모가 없어져서 이거는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를 비교하는 문제, 그다음에 빌딩의 사이클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동산 개발 쪽에 있어서는 그 아예부타 금건마라고 하는 순서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고 시장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개발 쪽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용 쪽에서 한 문제, 관리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다가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 안에서도 꼭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이 가시죠? 자, 그 부분만큼은 꼭 암기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제율이 높은 부분 중심으로 찍어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시험 앞두고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공부하시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